서울의 중심부 눈부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스카이라인 속에서 이노스페이스라는 건축 디자인 회사는 그저 중간 규모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아름에게 이곳은 자신의 꿈과 열정을 쏟아부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해야 할 설계도와 자재 샘플, 그리고 끝없이 쌓이는 수정 요청서들로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재능이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재능이 때로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어들이는 독이 되기도 했다. 한대리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기름기가 흐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을 때 아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최민준 부장이었다. 그는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모니터를 훔쳐보며 만족스러운 듯 콧소리를 냈다. 그의 값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역시 한대리가 맡은 프로젝트는 다르단 말이야. 감각적이야. 과찬이십니다, 부장님. 아름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무적으로 대답하며 의자를 살짝 뒤로 뺐다. 하지만 최 부장은 그 미묘한 거부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파트너사와의 회식이 있는 거 알지? 한대리도 꼭 참석해야 해. 우리 회사 최고의 디자이너가 빠지면 되겠어.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명령이었고 협박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이런 식으로 그녀를 압박해왔다.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단둘이 남으려는 수작을 부렸다. 아름은 번번이 재치 있게 빠져나왔지만 그럴수록 최 부장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오늘 이 회식은 그가 공들여 만든 덫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거절한다면 그녀가 공들여온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회사 생활은 지옥이 될 터였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듯 대답했다.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짧은 접촉에도 아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아름은 현관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 도시에서 혼자 힘으로 버텨내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다들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이런 치욕스러운 문제를 털어놓고 싶지도 않았다. 남자친구 행세를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때였다. 뇌리를 스치는 위험하고도 황당한 생각. 만약 아주 잠시만이라도 기댈 수 있는 가짜 방패가 있다면 아름은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망설이며 검색창에 몇 개의 단어를 입력했다. 남자친구 대행, 애인 렌탈. 화면에 떠오른 몇 개의 앱과 웹사이트들은 그녀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자존심이 상했고 자신이 처한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최 부장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떠올리자 망설임은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수많은 후기들 속에서 가장 평범하고 안전해 보이는 앱 하나를 선택했다. 퍼펙트 파트너. 이름 한번 거창하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회 내용 기업 비즈니스 만찬 파트너. 시간 오늘 저녁 7시 10시 3시간. 요구사항 30대 초반 단정한 외모 비즈니스 매너 숙지,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 선호. 비용 시간당 5만 원. 자신의 빠듯한 월급을 생각하며 책정한 금액이었다. 이 정도면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정도가 오겠지. 그녀는 의뢰서를 올리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과연 누가 이런 긴급하고도 이상한 요청에 응할까? 한편 서울의 또 다른 세상.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에서 강지훈은 막 할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공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다. 세라 아가씨와의 약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거라. 할아버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고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SJ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황금 세 장이었다. 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고 유세라와의 정략 결혼은 그 활용점정이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 같아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호기심에 깔아두었던 익명의 심부름 앱을 켰다. 가끔 그는 이 앱을 통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일들을 의뢰하곤 했다. 한밤중에 떡볶이를 사다 달라고 하거나 희귀한 LP판을 구해달라고 하는 식의 소소한 일탈이었다. 수많은 의뢰 목록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일회내용기업 비즈니스 만찬 파트너.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과 절박함이 느껴졌다. 특히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 선호라는 구절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리고 시간당 5만 원이라는 그에게는 푼돈에 불과한 금액. 오늘 저녁 유세라와의 숨막히는 약혼자 파티 대신 이 낯선 여자의 가짜 남자친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하게 계획된 그의 인생에서 던지는 작은 돌멩이.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아름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차가운 물만 연신 들이켰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타이핑해서 프린트해온 A4 용지 2장짜리 계약서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꽝스러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했다. 약속 시간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아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심플한 검은색 터틀넥의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옷맵시나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큰 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고요한 카리스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외모였다. 남자는 정확히 그녀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한아름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알렉스님. 그녀가 앱에서 확인한 그의 닉네임이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깊은 눈매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상황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아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었다. 일단 이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만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남자는 알렉스는 의외라는 표정 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아름이 밤새 고민하며 적어내려간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을은 갑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인 관계임을 자연스럽게 연기한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한다. 대화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붙인다. 등등. 그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는 고개를 들어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없군요. 이대로 진행하죠. 네, 아내. 그녀는 그가 터무니없는 금액이나 까다로운 조항에 대해 불평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순순히 동의했다. 심지어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퍼셉티브한 질문 몇 개를 던지기도 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는 어떤 타입입니까? 권위적인가요? 아니면 비열한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겠군요. 그의 말에 아름은 어쩐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마치 프로페셔널한 해결사처럼 보였다. 그럼 여기에 서명하면 되는 겁니까? 그가 펜을 집어들며 물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 대신 알렉스라는 가명을 망설임 없이 적어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아름은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거래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각자의 서명을 마친 후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순간 짧게 스친 시선 속에서 아름은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회식이 열리는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와인과 음식들이 즐비했지만 그 속을 채운 공기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했다.
아름은 어깨를 드러낸 심플한 네이비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옷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위축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 옆에 선 알렉스, 즉 강지우는 흠잡을 데 없는 다크 그레이 수트 차림이었다. 빌린 옷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의 몸에 맞춘 듯 완벽하게 들어맞는 실루엣과 고급 원단은 그런 의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긴장됩니까? 나직한 그의 목소리에 아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조금요. 저기 들어가서 너무 튀지 않게 그냥 적당히 제 옆에만 있어주시면 돼요. 계약 내용은 숙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아름 씨의 목적이 보호라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내부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특히 평소 아름을 무시하거나 동정하던 여직원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질투와 호기심이 어렸다. 아니나 다를까 최민준 부장이 술잔을 든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놀라움과 불쾌감이 역력했다. 호호 한대리, 언제 이렇게 훤칠한 남자친구가 생겼어?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길래 없는 줄 알았지. 최 부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그 저열한 의도를 간파한 지훈은 아름의 허리를 보호하듯 가볍게 감싸 안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미묘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까워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아름 씨 남자친구 알렉스라고 합니다. 지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최 부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 부장은 마지못해 그 손을 잡았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악력은 상대를 은근히 압도했다. 아름이에게서 회사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부장님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요. 그는 여러모로라는 단어에 미묘한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알아차린 최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훈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최 부장은 뭐라고 더 말을 하려다 말고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다. 첫 번째 관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싱겁게 그리고 완벽하게 통과했다. 아름은 자신의 허리를 감싼 그의 단단한 팔과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능수능란함에 심장이 멋대로 뛰는 것을 느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후 지훈의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자를 빼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주었다. 술을 강요하는 다른 임원이 있자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막아섰다. 아름 씨는 술이 약해서요.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는 아름에게 향했던 독한 양주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애정이 넘치는 연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임원들과의 대화에서였다. 회사의 중역들이 시장 동향이나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훈은 그저 듣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전문 경영인조차 놀랄만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유럽 시장의 변동성은 단순히 환율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로 접근해야 할 겁니다. 한 중역이 감탄하며 물었다. 알렉스 씨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식견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훈은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작은 투자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투자 자문이라기에는 그의 안목은 너무나도 날카로웠다. 아름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맞을까? 그녀는 계약서에 적힌 알렉스라는 이름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길고도 긴장되었던 3시간이 지났다. 회식이 파하는 분위기가 되자 아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수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렉스 씨. 덕분에 무사히 끝났어요. 약속된 10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보셔도.
그녀는 계약이 끝났음을 상기시켰다. 이제 이 마법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는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밤이 늦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네, 아니에요. 계약은 여기까지고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름이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것도 제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고객의 안전한 귀가까지 책임지는 것이 프로입니다. 그의 엉뚱하지만 단호한 논리의 아름은 결국 반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호텔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을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지훈이었다. 아까 테이블에서 보니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디자인이 꽤 흥미로워 보이더군요. 그는 회식 자리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녀의 설계도에 대해 물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과 꿈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루해하기는커녕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던지기도 했다. 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있었다. 이 남자 앞에서는 왠지 무장해제되는 기분이었다. 어느덧 그녀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화려했던 호텔과 비교되는 초라한 현실이었다. 아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은혜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돌아설 생각을 않고 잠시 동안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의 아름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오늘 저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손을 뻗어 밤바람에 흩날린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아름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럼 다음에 또 서비스가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도는 더 이상 비즈니스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연락처를 묻는 대신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번호를 그녀의 휴대폰에 찍어주었다. 제 번호입니다. 알렉스라고 저장해 두시죠. 지우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름은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계약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번호가, 그리고 가슴에는 정체 모를 설렘과 혼란이 남았다. 가짜 연인 행세는 끝났지만 그의 존재는 이제 막 그녀의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노스페이스의 사무실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회식은 직원들 사이에서 밤새 뜨거운 화제거리였다. 한아름이 출근하자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가 아닌 경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최민준 부장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누르던 그의 그림자가 하룻밤 사이에 옅어진 것이다. 아름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평온해진 직장 생활과 달리 그녀의 마음속은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프로젝트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어젯밤의 그 남자가 떠올랐다. 그의 낮은 목소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던 단단한 팔, 그리고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다정한 손길까지. 휴대폰에 저장된 알렉스라는 이름은 마치 위험한 유혹처럼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젯밤 잘 들어갔습니까? 오늘 점심 거르지 마세요. 업무적인 용건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안부 문자.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아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관계를 여기서 끊어내야 한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최대한 정중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답장을 보냈다.
내 덕분에요. 알렉스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만 선을 긋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보낸 보이지 않는 벽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이를 핑계로 다시 그녀에게 접근했다. 마침 아름은 리비아 호텔 인테리어 프로젝트의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어젯밤에 리비아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이더군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상업공간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죠.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이 터무니없었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프로젝트의 돌파구가 절실했던 아름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을 위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약속을 잡았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시끄러운 술집이 아닌 조용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알렉스는 오늘도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디자인 컨셉과 예산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면서 비용은 최소화해달라고 하니 아름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자 그는 조용히 들어주며 그녀의 설계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다.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독창적인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화제성일까요? 이 동선은 미관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 효율성을 3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봤습니까? 그의 지적은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를 넘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허점을 짚어냈다. 아름은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의 시야는 대체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것일까?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유학 생활이 길었고 지금의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세우기까지 고생이 많았다는 식의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였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은 성공을 위해 외롭게 달려온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고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고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좌절감들을 털어놓았다. 저녁 식사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아닌 마치 진짜 데이트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편 굴욕감에 잠 못 이루던 최민준 부장은 이 상황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 한아름 같은 평범한 여자가 저렇게 완벽한 남자를 만났을 리가 없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알렉스의 정체를 파헤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뒷돈을 써서 흥신소에 사람을 붙였다. 알렉스라는 이름과 그날 밤 잠깐 보았던 그의 차량 번호를 단서로 주었다. 하지만 며칠 뒤 흥신소에서 돌아온 답변은 허무했다. 부장님, 알렉스는 가명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대포폰이고 차량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소유입니다.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사실은 최 부장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사무실에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 대리의 남자친구가 정체가 불분명한 수상한 인물이라는 등 혹시 사기꾼이나 조폭과 얽힌 것은 아니냐는 식의 악의적인 험담이었다. 소문은 아름의 귀에도 들어갔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는 그녀를 괴롭게 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정말로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는 걸까? 결국 아름은 그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냈다. 차가운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회사 사람들이 알렉스 씨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요. 대체 누구세요? 진짜 이름은 뭐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녀의 돌직구 질문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SA그룹의 회장 강지훈이라고 밝히는 순간 이 기적처럼 시작된 관계는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이대로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나직하게 물었다. 중요한 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가 아닐까요?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서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들리는 말을 믿지 말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믿어요. 한아름 씨. 그의 말은 교묘한 회피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성적인 머리는 그의 정체를 밝히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그의 진지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꺼이 이 거짓말의 공범이 되기로 했다. 자신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린 이 관계의 일부가 되기로. 정체 모를 이 남자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상과 한아름의 세상.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평행선은 예고 없이 그리고 잔인하게 교차하고야 말았다. 강지훈의 공식적인 약혼녀 태아그룹의 외동딸 유세라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눈빛과 인위적인 미소는 그녀가 살아온 세상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SJ그룹의 후계자라는 트로피를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여자였다. 청담동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VIP 개관 파티. 강지훈은 알렉스의 캐주얼한 모습이 아닌 완벽한 재단의 턱시도를 입고 SJ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세라는 보란듯이 그의 팔에 매달려 상류층 인사들에게 교태를 부렸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는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바로 그 시각 한아름 역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녀의 회사 이노스페이스가 이 갤러리의 작은 휴게 공간 디자인을 맡았고 그녀는 최종 점검과 자료 수집을 위해 파티에 참석한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화려한 VIP들과는 격리된 스태프 자격으로였다. 복잡한 인파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알렉스. 하지만 그 모습은 그녀가 알던 알렉스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의 몸에 밴 자연스러운 권위, 그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달랐다. 아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저 남자는 누구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그 순간 거짓말처럼 지훈이 그녀를 발견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는 귀신같이 그녀를 찾아냈다. 그의 무심했던 가면이 순간적으로 깨지고 그 눈동자에는 당황과 갈망이 스쳐 지나갔다. 잠깐 실례하지. 지훈은 유세라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아름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름은 모든 것을 보았다. 배신감과 비참함에 휩싸인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갤러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유세라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놓치지 않았다. 약혼자의 흔들리는 눈빛.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여자는 내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고양이와 같다. 그녀는 지훈에게 따져 묻는 대신 조용히 비서를 불렀다. 방금 강 부회장님 시선이 향했던 곳에 있던 여자 알아봐. 이름 직업 사는 곳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보고해. 태아그룹의 정보망을 동원하자 한아름이라는 여자의 신상은 하루 만에 유세라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이노스페이스라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디자이너. 유세라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공격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아름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리비아 호텔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공교롭게도 태아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유세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노스페이스라는 하청업체 일 처리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그 한마디는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다. 갑자기 리비아 호텔 측은 아름의 디자인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자금 문제를 핑계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아름의 커리어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회의실에서 최민준 부장은 이때다 싶어 그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도대체 클라이언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까지 만들어 한 대리 이 프로젝트 엎어지면 책임질 각오해. 한편 갤러리에서 아름을 놓친 후 지우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하지도 않았다. 지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SJ그룹의 정보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아름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즉시 파악했다. 리비아 프로젝트의 위기, 그리고 그 배후에 유세라가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모든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이대로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마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SJ그룹의 자회사인 SJ캐피탈 대표에게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다. 리비아 호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해보시오.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의 디자인이 아주 흥미롭던데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어. 최고 경영자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며칠 뒤 이노스페이스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국내 최고의 투자사인 SJ캐피탈에서 리비아 프로젝트에 거액의 투자를 제안해온 것이다. 태아그룹 자회사의 갑질은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이노스페이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최 부장과 동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아름은 바보가 아니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알렉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직후에 일어났다.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가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이 되었다. 그녀를 돕기 위한 그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의심과 두려움의 강을 만들어냈다. 그는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게임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었다. 그가 내민 손은 동아줄이었을까? 아니면 거미줄이었을까? 아름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유세라의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도끼가 피어올랐다. SJ캐피탈의 이례적인 투자.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깟 하찮은 계집애를 위해 자신의 약혼자가 그룹의 투자사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한아름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철저히 짓밟고 강지훈의 눈앞에서 그녀의 더러운 실체를 폭로하여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에게 속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 완벽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이노스페이스가 리비아 호텔 프로젝트의 기사회생과 SJ캐피탈의 투자를 축하하기 위해 조촐한 파티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유세라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먼저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가장하여 아름에게 접근했다. 한아름 디자이너님, 당신의 작업물을 인상 깊게 본 사람입니다.
잠시 만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데 오늘 저녁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장소는 공교롭게도 이노스페이스의 축하 파티가 열리는 레스토랑 근처의 호텔 로비였다. 동시에 그녀는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 씨, 아무래도 당신 단단히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여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장 XX 호텔 로비로 와주세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아름은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동료들의 축하 분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발견했을 때 아름은 숨을 멈췄다. 갤러리에서 강지훈의 곁에 서 있던 바로 그 여자, 유세라였다. 유세라는 우아하게 다리를 꼰 채 아름이 다가오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졌다. 내가 한아름이구나. 생각보다 더 볼품없네.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남의 약혼자를 넘봐. 차가운 경멸이 담긴 목소리였다. 약혼자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순진한 척이야. 유세라는 조롱하듯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아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공식 석상에서 강지훈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아름이 퍼펙트 파트너 앱에 올렸던 남자친구 대행 의뢰서의 출력물이었다. 내가 감히 내 남자에게 이런 싸구려 제안을 해 시간당 5만 원. 이게 내 수준이구나. 이런 천박한 수법으로 SJ그룹의 강지훈을 올가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SJ그룹의 강지훈. 그 이름이 아름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아졌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비범한 통찰력,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기적처럼 해결되었던 프로젝트까지. 알렉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바로 그때 유세라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강지훈이 로비에 들어섰다. 그는 유세라와 산산조각 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지훈 씨, 잘 왔어요. 유세라가 승리자의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 좀 봐요.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노린 비천한 꽃뱀이라고요. 아름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름씨, 내가 설명할게. 아름 SSE.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다정하고 미스터리했던 컨설턴트 알렉스는 사라지고 그녀 앞에는 갤러리에서 보았던 냉정한 재벌 3세, 결코 닿을 수 없는 세계의 남자 강지훈만이 서 있었다. 거짓은 단순히 그의 신분만이 아니었다. 그와의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모든 감정의 교류가 거대한 기만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가짜 남자친구를 구해야 할 만큼 절박한 여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게임이었다. 압도적인 권력의 차이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되었다는 지독한 자괴감이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은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공허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재미있으셨겠네요.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절박한 여자를 연기해주는 일이.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렇죠, 부회장님. 부회장님, 그 냉소적인 호칭이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아름은 유세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약혼자분 축하드려요. 아주 대단한 분을 두셨네요. 그리고 다시 지훈을 향해 말했다. 우리의 계약은 이걸로 종료된 것 같군요. 아니, 애초에 진짜 계약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겠지만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아름은 몸을 돌렸다.
그녀는 동료들이 기다리는 축하 파티 장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상 속으로 정처 없이 걸어갔다. 지훈이 그녀를 뒤쫓아가려 했지만 유세라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승리를 만끽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세계는 다시 완벽하게 갈라졌다. 한아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강지훈은 얼음장 같은 눈으로 유세라를 돌아보았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유세라는 그의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꼭두각시 같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시는 지훈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이 약혼 여기서 끝이야. 그는 경악하는 유세라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미친 듯이 아름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녀의 작은 원룸은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있었다. 밤새 서울의 거리를 헤맸지만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상심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SJ그룹의 부회장 강지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어설픈 은신과 보호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자신의 힘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해야 할 때였다.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노스페이스의 최민준 부장, 그 인간의 모든 비리 자료를 긁어모아 그리고 태아그룹과 우리 그룹이 얽혀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접점을 낱낱이 보고해. 지금 당장. SJ그룹의 정보팀은 무섭도록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며칠 만에 최민준 부장의 횡령 하청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그리고 과거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증언까지 그의 비리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 자료가 지훈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지훈은 이 자료를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아름의 이름이 불필요하게 오르내릴 것이었다. 대신 그는 이 보고서를 익명으로 이노스페이스의 대표이사와 감사팀에 직접 전달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최민주는 긴급 이사회에 회부되어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곧바로 법적 조치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를 괴롭히던 악몽의 근원이 하루아침에 뿌리 뽑힌 것이다. 두 번째 방역은 유세라와 태아그룹을 향한 것이었다. 지훈은 할아버지인 강 회장과 태아그룹의 유 회장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단순히 파혼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 논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태아그룹 측에서 보여준 비전문적인 행태, 리비아 프로젝트에 대한 간섭을 의미했다는 양사 간의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파혼을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SJ그룹의 미래를 위한 경영적 판단으로 포장했다. 할아버지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였다. 또한 유세라 씨가 무고한 디자이너 한 명에게 가한 개인적인 보복 행위는 SJ그룹의 파트너로서 갖춰야 할 인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결국 두 그룹의 약혼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중에게 공표되어 파기되었다. 유세라는 재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날려버린 딸에게 분노한 유 회장은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다. 유세라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다. 이 모든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한아름은 친구의 집에서 칩거하며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다. 며칠 뒤 최민준 부장의 몰락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놀랐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기만한 남자가 휘두르는 거대한 힘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마침내 그녀가 회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 리비아 프로젝트에만 매달렸다. 일은
그녀의 유일한 갑옷이었다. 최민준의 억압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녀의 재능은 이전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 멀리 밀어낼 뿐이었다. 그는 재벌 3세가 아닌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는 값비싼 차나 화려한 선물 공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가 알렉스로서 처음 그녀를 기다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수트가 아닌 그녀에게 익숙했던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아름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름 씨,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틀렸고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거짓말 속에서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 전 약혼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공식 사과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일과 관련된 태아그룹의 모든 사업에서 우리 그룹이 손을 떼겠다는 공식 성명서입니다. 당신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한 겁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한 짓은 명백한 잘못이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요. 그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얼마가 걸리든 내 진심을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뒤로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의 진심을 얻기 위한 그리고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상처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돋보기이기도 했다. 한아름에게 지난 몇 달은 그런 시간이었다. 최민준 부장이 사라진 회사는 평온을 되찾았고 그녀는 리비아 호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상처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기다렸다. 매일 저녁 그는 그녀의 회사가 보이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차도 화려한 선물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안전하게 집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 그것이 그의 사죄 방식이었고 그의 인내였다. 처음에 아름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고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그의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의 끈질긴 기다림은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강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분노나 배신감만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의 기다림 속에서 그녀는 권력자의 오만이 아닌 한 남자의 절박한 후회와 진심을 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의 생일날 찾아왔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퇴근길 그녀는 무심코 길 건너편 카페를 보았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그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 테이블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생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저 멀리서나마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순간 아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 그의 카페로 들어갔다.
그녀가 자신의 앞에 서자 지우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떴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의자를 빼주려 했지만 아름은 그를 제지하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름이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용서요. 아름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당신에게 화가 났던 건 당신이 SJ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 때문만도 아니고요. 내가 가장 비참했던 건 당신과 나 사이에 놓인 그 거대한 권력의 차이를 깨달았을 때였어요. 당신은 손가락 하나로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구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인형 같았다고요. 그 무력감, 그게 날 가장 아프게 했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당신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재벌 3세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의 모습만이 있었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시간과 진심만이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봐줄 때까지. 아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보았다. 거짓된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거치며 단단해진 진실된 사랑을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가리켰다. 케이크 같이 먹을래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꾸밈없는 진짜 미소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작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더 이상 알렉스와 그의 고용주도 재벌 3세와 평범한 디자이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연인이었다. 몇 달 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 레스토랑.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아름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고 세련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아름 씨.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와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시간제 계약이 아닌 영원한 계약으로. 아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계약 조건이 뭐죠? 갑과 을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낸다. 계약 기간은 영원. 아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반지를 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우연히 빌렸던 가짜 남자친구는 이제 그녀의 진짜 사랑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 1%의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값비싼 보석을 착용한 여인들의 목에서, 그리고 성공한 남자들의 시계 위에서 부서지며 현란한 빛의 향연을 펼쳤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 향과 함께 은밀한 거래와 계산된 미소들이 떠다녔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피처럼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섰다. 드레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고 긴 생머리는 그녀가 걸을 때마다 매혹적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롭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속삭여졌다. 이유진, 마이더스의 여왕 이유진이 돌아왔어. 이유진,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 M&A 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인물. 그녀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모두 비상했고
그녀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모두 몰락했다. 그러다 돌연 전성기의 정점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뉴욕으로 떠났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 강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즐기며 샴페인 잔을 들고 천천히 라운지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사냥을 시작한 암표범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사업 파트너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 그녀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트로피를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목표를 찾아냈다.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총수 권지혁. 그는 5년 전과 다름없이 눈부시게 잘생겼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그녀와 함께 있을 때에 그의 눈에는 야망과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주변의 아첨과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의 뇌리에서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뜨거운 입술,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던 심장소리 함께 밤을 새우며 세상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던 그 치열했던 밤들. 그녀는 믿었다. 저 차가운 가면 아래 그녀가 알던 그 남자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여왕은 자신의 먹잇감을 그렇게 단순하게 사냥하지 않는다. 그녀는 먼저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가장 큰 라이벌인 송 회장에게 다가가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송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게 누구야 이유진 대표 아니신가 소문만 무성하더니 정말로 돌아왔군. 송 회장은 늙은 너구리처럼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유진은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그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은 권지혁을 향한 채였다. 요즘 시장이 꽤 재밌게 돌아가더군요. 특히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인공지능 신사업 말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약점이 보이던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유진은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녀가 권지혁을 흔들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 그것은 송 회장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고 권지혁에게는 명백한 경고였다. 내가 돌아왔으니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그의 테이블에 살짝 부딪혔다. 샴페인이 그의 값비싼 수트 소매에 조금 쏟아졌다. 어머, 죄송해요. 그녀는 놀란 척하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의 옷을 닦아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만 나던 5년 전과 똑같은 시더우드 향을 느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 혹은 그리움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무감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유진 씨,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소. 이유진 씨. 그 차갑고 거리감 느껴지는 호칭에 유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오랜만이네요, 지혁 씨. 당신은 여전히 멋지군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장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어깨 너머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라는 존재가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듯이. 유진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셔츠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가 오늘 뿌린 향수는 5년 전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향수였다. 당신에게만 전하고 싶은 아주 개인적인 사업이 있는데 관심 있나요?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그가 최소한 흔들리거나 혹은 분노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마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다. 사업 제안이라면 내 비서를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시오.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연락하지.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옆에 있던 다른 임원에게 몸을 돌려 방금 전까지 하던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서 아까 말한 2분기 실적 보고서는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여왕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욕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예상했다.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과거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그 어떤 격렬한 반응이라도 괜찮았다. 하지만 이런 뼛속까지 시린 완벽한 무관심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계산해보지 못한 변수였다. 라운지를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있든 없든 그의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은 붉은 입술을 깨물었다. 패배감 대신 지독한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권지혁, 내가 모르는 5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나는 반드시 당신을 다시 느끼게 만들 거야. 후회하게 만들고 나에게 애원하게 만들고 말겠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왕은 결코 패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파티에서 겪은 굴욕적인 무관심은 이유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를 좌절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투지에 기름을 부었다. 여왕은 정면 공격이 막히면 성벽을 무너뜨릴 새로운 길을 찾는 존재였다. 그녀는 권지혁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그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전장, 즉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이유진은 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했다. 그녀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독일의 인공지능 로봇 기업 카이저 AI 인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파티에서 만났던 송 회장에게 다시 접촉했다. 송 회장님, 카이저 AI 욕심나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의 송림 모터스와 합병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요. 헤어허, 이유진 대표는 못하는 말이 없어. 그 딜은 권지혁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판이라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소. 태움이 없다면 만들면 되죠. 유진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릴 테니 회장님께서는 멍석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카이저 AI 인수전의 총괄 자문역을 맡는다는 조건입니다. 송 회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마이더스의 여왕이라는 그녀의 명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송림 모터스는 넥스트 이노베이션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으로 카이저 AI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유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권지혁은 순식간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유진은 그의 전략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고 있었고 한 발 앞서 그의 길을 차단했다. 그녀의 개입으로 인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권지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이유진에게 직접 연락했다.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송림 모터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번 인수전에 단독 자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진은 마침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회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심장부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첫 공식 회의가 열리는 날 이유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의 여왕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과 안경 너머의 지적인 눈빛은 그 누구도 그녀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제시한 인수 조건은 너무 안일합니다. 카이저 AI의 잠재적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막힘없이 자신의 분석을 발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그녀의 전략은 대담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얼마나 유능한 파트너를 잃었는지를 그의 온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계속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짧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떤 도발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오직 돈을 주고 고용한 컨설턴트로만 대하고 있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유진은 의도적으로 그와의 1대1 미팅을 만들었다. 그녀는 넥타이를 살짝 푼 채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 전략. 꼭 3년 전 파리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밤이 생각나네요. 그녀가 와인잔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린 정복하는 일에는 언제나 재능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얼음장 같은 벽은 깨지지 않았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지.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니까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나 설명해 주시오. 그는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다. 유진은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권지혁의 개인 사무실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다. 유진이 카이저 AI의 내부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설명하던 중이었다. 똑똑!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화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화병에는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와 함께 푸른 델피니움 한 송이가 고고하게 꽂혀 있었다. 회장님, 더 블룸에서 배달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권지혁의 얼음 같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 소박한 꽃 한 송이를 향하는 순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비서에게 손짓했다. 경기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는 유진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델피니움의 꽃잎을 손가락으로 스쳤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는 유진이 지난 5년 동안 그토록 다시 보고 싶어 했던, 그러나 결코 자신을 향하지는 않은 미소였다. 유진은 사무실 문 앞에 선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부와 명성, 아름다움, 그리고 그와 나눴던 치열했던 과거까지 동원해도 얻어내지 못했던 그의 감정. 그 모든 것을 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너무나도 쉽게 얻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이자 상징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의 등장이었다. 데오블룸, 그게 대체 뭐지? 누가 보낸 거지?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적이 권지혁의 무관심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굳게 닫힌 심장 안에는 어쩌면 이미 다른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빛에 지독한 질투와 함께 새로운 전의가 불타올랐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유진의 사전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비서에게 단 한 문장을 지시했다. 디오블룸 더 블룸이라는 곳과 그곳의 대표인 한채원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권지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결과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더 블룸은 상업적인 대형 꽃집이 아닌 오직 VVIP 고객들의 예약만으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플라워 워크숍이었다.
그리고 대표인 한채원은 최근 플로리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니의 아티스트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권지혁과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에서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권지혁 회장은 1년 전부터 더 블룸의 개인 고객이었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한채원 대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음. 업무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음. 유진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예상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이었다. 권지혁이 자신에게 보였던 그 찰나의 부드러운 눈빛은 단순한 고객이 플로리스트에게 보내는 호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채원? 유진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이제 적의 이름과 얼굴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권지혁의 닫힌 성문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 저 한채원이라는 이름의 낯선 꽃부터 짓밟아 버려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질투라는 이름의 가장 원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녀가 성공시킨 카이저 AI의 인수발표 기자회견이 며칠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행사의 공간 전체를 장식하는 플라워 디렉터로 바로 한채원이 선정되었다. 행사 당일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다. 행사장 중앙에는 한채원의 작품인 거대한 플라워 인스톨레이션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백 송이의 흰색 카라와 푸른 델피니움이 어우러져 마치 꿈속의 숲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예술적이고 고고하며 상업적인 그 어떤 장식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작품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 쳤다. 고상한 척하기는. 그녀는 행사장 세팅을 점검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작품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들고 있던 진한 에스프레소 잔을 실수로 놓쳤다. 촤! 검붉은 커피가 순백의 카라 꽃잎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중앙 부분이 추악한 얼룩으로 뒤덮였다. 에어머나. 유진은 놀란 척 비명을 질렀다. 그 소란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던 한채원이 달려왔다. 자신의 작품이 망가진 것을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조회송해요, 한채원 씨. 유진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잠시 발을 헛디뎌서 정말 어쩌죠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국내 최고의 플라워 샵에 연락해서 이 자리에 어울리는 더 크고 화려한 작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당신의 작품은 이 행사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은근한 깎아내림이었다. 한채원은 망가진 자신의 작품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진 대표님. 하지만 제 작품은 다른 화려한 것으로 교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꽃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때 권지혁이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는 엉망이 된 중앙장식과 슬픔에 잠긴 채 서 있는 한채원의 모습을 즉시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유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한채원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저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는 충격으로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잠시 감싸 쥐었다가 자신의 비서를 불러 조용히 그녀를 행사장 밖으로 에스코트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유진을 돌아보거나 그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 그것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유진의 자존심을 아프게 찔렀다. 유진은 그날 밤 인수 성공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팀 회식을 주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채원도 행사 담당자 자격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유진은 대화를 주도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권지혁과 자신만이 아는 과거의 추억들을 꺼내놓았다. 지혁 씨, 밀라노에서 진행했던 그 딜 기억나요?
당신, 거기 레스토랑의 오소부코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우리 그때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면서. 그녀는 한채원에게 보란 듯이 자신들이 얼마나 깊고 치열한 역사를 공유했는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저 기억나지 않아, 그랬나 와 같은 단답형의 대답으로 일관할 뿐 그녀의 추억놀이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질 무렵 한채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채원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대화에 전혀 반응이 없던 권지혁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진이 하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녀를 따라 나갔다. 유진은 와인잔을 든 채 레스토랑 통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레스토랑 밖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는 한채원의 어깨 위로 권지혁이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이 보였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추억 과시보다도,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진실되고 다정해 보이는 그 모습에 유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모든 전략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다. 그녀가 한채원을 공격할수록 권지혁은 더욱더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주최한 화려한 저녁 식사 자리의 상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성공의 결과물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독한 패배감과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질투라는 감정은 이제 절망이라는 이름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유진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손짓하면 세상은 움직였고, 그녀가 미소 지으면 남자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권지혁 그는 달랐다. 그녀의 모든 유혹과 도발은 그의 얼음장 같은 무관심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가 한채원을 향한 질투심으로 그를 자극할수록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한 방패가 되어 그 여자를 감쌌다. 절망감. 이유진이라는 이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가 끈적한 늪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가 가진 왕국을 통째로 흔들어서라도 그가 무릎 꿇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어야 했다. 바로 그때 구세주인지 악마인지 모를 손길이 그녀에게 뻗어왔다. 송 회장이었다. 그 늙은 너구리는 유진의 실패와 좌절을 멀리서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초대했다. 이유진 대표 표정이 영 좋지 않군. 권지혁 그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모양이야. 송 회장이 최고급 보이차를 따르며 비웃듯 말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유진은 차갑게 받아쳤다. 성격하고는. 송 회장은 껄껄 웃었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 대표는 권지혁을 원하고 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원하지.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만 적응 같아. 어때 우리 손을 잡는 게.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유진은 송 회장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을 위인이었다. 내가 왜 당신과 손을 잡아야 하죠?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누군지 아나. 송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바로 당신 이유진이야. 당신은 그놈의 모든 전략과 생각을 꿰뚫고 있지. 당신이 내게 날개를 달아준다면 나는 당신이 그놈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짜주겠소.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거대한 위기를 만들고 그 해결책의 열쇠를 당신 손에 쥐어주는 거지. 영웅처럼 나타나 그를 구원해. 그럼 그 오만한 놈도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어.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것은 지독하게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녀의 이성은 이 제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그녀의 감정은 이미 다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던 그 주말 그녀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목격하게 되었다. 한적한 공원 한채원이 주최한 소규모 자선 바자회에서였다.
권지혁은 CEO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남자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곁에서 짐을 나르고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한채원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 유진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여야만 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졌다. 유진은 그 길로 송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권지혁을 완전히 파멸시켜서는 안 돼요. 그가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 뿐 그의 왕국은 내가 가질 거니까. 두 마리의 여우와 너구리가 손을 잡았다.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카이저 AI, 인수 후 통합 과정에 있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그녀는 송 회장의 자금력을 이용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작은 해외 업체 몇 군데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듯 치밀하고 정교하게 위기를 조작했다. 그녀가 사들인 부품 업체들은 갑자기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불량이 섞인 부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실수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들이 모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거대한 생산 라인 전체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저널리스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신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아주 그럴싸한 루머였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동요했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던 파트너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권지혁과 그의 팀은 갑자기 터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불운한 사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권지혁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 배후에 한때 자신의 심장이었던 이유진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유진은 태블릿 PC로 곤두박질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 그래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만족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와 함께 만들었던 꿈의 성을 이제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따르릉. 송 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이 대표 역시 대단하군. 1단계는 완벽한 성공이야. 이제 권지혁 그놈도 슬슬 패닉 상태에 빠졌을걸. 2단계를 시작할 준비는 되었나? 유진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이 마치 자신이 조종하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물론이죠,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여왕이 직접 나설 차례니까요. 혼돈. 그것이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였다. 생산 라인은 멈췄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는 비상 상황실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날카롭던 턱선은 수염으로 거칠어졌고 완벽하게 다려져 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적은 그의 제국의 가장 약한 부분만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사라졌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이유진 대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으시다고. 권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하필 이 타이밍에 이 혼돈의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잠시 후 이유진이 상황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희혁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염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용건이 뭐지, 이유진 씨? 보다시피 지금은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상황이 아니라서 도와주러 왔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켜서 그의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사태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을 준비해온 것이다. 공급망 문제는 제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루머는 제가 직접 나서서 당신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 보증하면 잠재울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제가 설득하죠. 저 이유진의 이름을 걸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현재 권지혁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내민 태블릿 PC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심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조건이 뭐지? 그가 물었다. 조건, 유진이 웃었다. 내 조건은 언제나 하나뿐이었잖아요, 지혁 씨. 그녀는 그의 책상 위로 몸을 기울여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뱀처럼 유혹적이었다. 나에게 돌아와요. 당신 옆자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안주인 자리, 원래 내 것이었던 그 자리를 돌려줘요. 그럼 이 모든 지옥을 끝내줄게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뒤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차지하는 것. 권지혁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을 유진은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그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마음. 권지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건 5년 전 네가 내 심장을 짓밟고 뉴욕으로 떠나던 그날 이미 죽었어. 유진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럼 한채원은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다정했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이유 아니었나요? 권지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지독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한채원, 그 여자는 5년 전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내 친구 한지석의 동생이야.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지석. 그녀도 아는 이름이었다. 권지혁의 유일한 친구이자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공동 창업자.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남자. 그날 원래 운전대를 잡기로 했던 건 나였어. 하지만 내가 너와의 약속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뜨는 바람에 지석이가 대신 운전을 했지. 그리고 사고가 났어. 나는 살았고 그 녀석은 죽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 채원 양을 볼 때마다 지석이에게 진 빚을 생각해.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아이의 오빠에게서 빼앗아간 행복을 떠올리지. 내가 그 아이 곁에 있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야. 진실. 그녀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러나 결코 알지 말았어야 했던 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이유진의 심장 한복판에 박혔다. 그녀가 질투했던 모든 순간들, 그가 한채원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짊어진 죽음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이자 영원히 계속될 속죄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남자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의 유일한 속죄의 대상마저 빼앗고 그의 상처를 헤집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녀가 설계했다고 믿었던 이 완벽한 게임은 처음부터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을 뿐이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 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권지혁의 사무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유진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권지혁의 공허한 눈빛과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그녀가 그토록 질투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의 세상은 사실 거대한 비극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유리성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가.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칼로 난도질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속죄의 기회마저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전리품이자 가장 고독한 감옥인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성공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 찬 괴물. 그녀는 욕실로 달려가 몇 번이고 구역질을 해댔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송 회장이었다. 이 대표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마이더스의 여왕이야. 수화기 너머로 송 회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보고받았소. 권지혁 그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하더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차례야. 내일 아침 내가 준비해둔 자금으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적대적 M&A를 공식 선언할 걸세. 그놈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내 손에 넘어오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아주 볼만하겠지. 크하하. 송 회장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유진의 귀를 파고들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 늙은 너구리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송 회장의 목표는 단순히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의 계약은 권지혁이 저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까지였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대표 아직도 순진한 소리를 하는군. 송 회장이 비웃었다. 전쟁터에 나왔으면 적의 숨통을 끊어야지. 나는 권지혁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걸세. 당신이 그놈의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 덕분에 아주 일이 쉬워졌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뚝.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지혁. 5년의 세월 동안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온 남자. 이제 그녀 때문에 그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회사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안도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이기심과 야망의 잿더미 아래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를 향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었다.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한 남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여왕의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그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전쟁이었다. 이유진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이더스의 여왕이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송 회장의 뒤를 캤다.
그녀는 그와 협력하는 동안 그의 모든 계획과 자금줄을 파악해두었다. 그녀는 송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해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동시에 그녀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흔들었던 해외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송 회장이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설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넥스트 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월스트리트에 퍼졌던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총동원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견고하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유포시켰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녀는 권지혁이나 그의 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3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익명의 이메일을 이용했다. 혼돈에 빠져있던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납품을 중단했던 해외 업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공격하던 부정적인 기사들이 잦아들고 오히려 회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하려던 송 회장의 송림모터스가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과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다. 권지혁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행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신의 개입처럼 자신의 회사를 구원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진.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한 진실을 들었던 그녀가, 자신을 증오해야 마땅한 그녀가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무슨 꿍꿍이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죄책감이나 공허함이 아닌 다른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과 어쩌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같은 시각 이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송 회장의 공격을 막아냈고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급한 불을 껐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5년 전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위로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단지 그에 대한 미안함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자신만의 속죄일 뿐이었다. 여왕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깨달은 한 여자가 고통스럽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유진은 자신이 시작한 불을 끄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송 회장의 1차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녀는 그가 코너에 몰린 쥐처럼 더욱더 위험한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지혁의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는 송 회장이라는 독사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야만 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송 회장과 공모하며 나눴던 모든 대화의 녹음 파일, 그가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공격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했던 모든 불법적인 경로, 그리고 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엮었다. 그것은 송 회장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USB에 담아 퀵 서비스를 통해 권지혁에게 보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저 과거에 대한 선물, 잘 사용하길 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만이 동봉되어 있었다. USB를 받아든 권지혁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공격한 적의 정체,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낸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의 정체.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유진이었다.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도 그녀였고 자신을 구원한 것 또한 그녀였다. 그녀의 지독한 증오와 그보다 더 깊은 후회와 속죄. 권지혁은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도 연민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고 아픈 이해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보내온 칼을 들고 적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는 송 회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독대했다. 이게 다 무슨... 송 회장은 권지혁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송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권지혁이 송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을 때 이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만에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고 모든 계약을 해지했으며 파리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다. 한채원의 플라워 워크숍 더 블룸이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의 다른 꽃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흰색 백합 화분을 주문했다. 순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의미를 담은 꽃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오빠와 당신의 평화를 위해 라는 익명의 카드를 써서 화분과 함께 가게 앞으로 배달시켰다. 그것이 그녀가 한채원과 그리고 이 지독했던 과거에 바치는 마지막 사죄였다. 모든 것을 마친 권지혁은 미친 듯이 이유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타났을 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채원 씨의 가게 앞으로 익명의 기증자가 보낸 거대한 백합 화분이 배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권지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정말로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같은 시각 다른 공간.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서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의 회사는 살아남았고 그의 명예는 지켜졌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중요한 조각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공허했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이유진이라는 이름의 아프고 시린 그리움이 새로이 자리 잡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구원한 것 또한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의 시간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같은 하늘 아래 인천국제공항. 이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끈 채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던 붉은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흰 셔츠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마이더스의 여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도시의 불빛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후회나 미련이 아닌 조용하고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려 했고 또한 그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집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삶,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에서의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갔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